주름 따라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눈물 속에 되뇌이시며 들려주신 사상 이야기 당시 오른 몰랑 땅굴을 파야 했던 직뿌리 낭뿌리로 하루끼니 이웃은 간대였고 하늘도 말이 없던 침묵과 한숨만이 어이어이 할머니 주름 따라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눈물 속에 되뇌이시며 들려주신 사삼 이야기 삼촌아 좋게 우다 좋게야 삼촌이여 늙은 게 무심죄니 살려둬라 밥 줬던 심은 가고 밥 안 줬던 불 지르고 죽창의 돌뿌리에 하늘 위에
백지수 두 자매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는 그 채널 43에서 제주 43 72주년 특집 방송으로 지금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공연과는 조금 좀 다를 겁니다. 카메라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본 녹화에 앞서서 저희가 그 4월에 별이 되신 그 43 영령들 분들과 또 세월호의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아까 보니까 저도 저 영상을 제가 직접 편집을 했는데 상당히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98년도에 제가 방송을 입문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가 방송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방송 PD나 제작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지만 무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도 좀 미숙하고 좀 이렇게 좀 서툴러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자료 띄워주실래요? 제가 그 4.3을 공부하면서 또 영상 관련된 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좀 호응이 없다.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관심도 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야 저희도 좀 힘이 나고 또 유족분들이나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이 힘이 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다,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그런 어떤 그 4.3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자료를 막 찾던 중에 이 두 가지 이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신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국내의 1호 처음 저 국내에서 제작한 신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를 만들어서 우리 연안의 여객선으로 쓴다라는 기사인데 왼쪽 거는 첫 번째 배가 건조됐다라는 기사고 두 번째 배가 건조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 뉴스가 나온 지가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건조 배를 만드는 그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매출도 뭐 많이 나는. 근데 과연 이런 대한민국에서 왜 연안에 돌아다니는 배들은 왜 만들질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퀘스천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도 이제 제주도 논 지 한 16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내려왔을 때 타고 왔던 배들이 뭐 얼마 전 이제 세월호 사고 전까지 계속 운항을 했었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언젠가 선진국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일본에서 버리는 노후 선박을 가져다가 영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일까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월호의 아이들이 사고로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신문에서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인데
남의 아이 죽은 거에 대해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또 같이 위로했을까?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배들은 제가 생각하는 이 배는 세월호 아이들이 준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 자본주의의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것이고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배,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배는 절대 바뀌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이제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숫자 제가 1948이라고 했는데 4.3을 우리가 알았을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뭐 작가의 개념이지 제가 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그 4.3을 이야기하면서 또 좌익, 우익, 또 이데올로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보 학습이 안 되고 정보 제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세월호의 어떤 이야기와 또 지금 이제 다음에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신 주철이 박사님을 이제 통해서 아 진짜 4.3이 이런 거구나라는 건 솔직히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그 제가 이 4.3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그 주철이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바람 아시죠? 결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 못 오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이 쫄깃한 비행기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철입니다. 정말 비바람을 뚫고 왔습니다.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자리인지를 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들이나 이렇게 오늘 하는 행사 취지를 알아보고 강의를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건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말 4.3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4.3에 아마 전문가들이 저보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학자적 관점, 즉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번 4.3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 한국 현대사와 제주 4.3 항쟁. 어떤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발발하게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대적 배경 또는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저는 한국 현대사 전공자인데 제주 4.3을 공부하든 여순을 공부하든 5.18을 연구하든 부마항쟁을 연구하든 실질적으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의 본질인데 그 본질보다는 현재 사회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4.3과 제가 알고 있는 4.3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한 4.3은 진리나 진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자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미리 전제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상을 바꾸는 1948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948년 무엇로 세상을 바꿨다 생각하십니까? 이 주최자들이 이 행사를 주재하신 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1948년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1948년 4월 3일 제주도가 세상을 바꿨는가? 여러분 바꿨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주도가 세상을 바꿨다면 여러분은 제주 4.3이라 부르면 안 되죠. 제주 4.3의 정당한 명칭을 써줘야 되죠. 근데 어정쩡하게 제주 4.3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현대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1948년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우리는 4.3이나 여순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던 그 해가 1948년입니다. 그럼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여러분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의 4.3을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제주 4.3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제주 4.3 진상보고서, 그리고 제주 4.3 평화재단에 들어가면은 4.3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죠.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기점이란 뜻은 뭔 말입니까? 뭐가 발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4.3은 올해 73주년이 돼야 되죠. 72주년이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정말 4.3이 기점을 1947년 3월 1일로 잡으려면 4.3은 올해 73주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외람되고 이 글을 쓰신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전적 의미도 모르고 쓴 거예요. 제주 4.3이 뭐란 걸 쓰기 전에 단어의 개념도 모르고 쓴 거예요.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쭉쭉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이걸 4.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구가 써져 있죠. 어떤 사건이다? 비극적인 사건이다. 한번 봐볼까요? 빨간 것만 한번 제가, 자, 기점으로 소요사태,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정말 여러분이 제주 4.3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려면 제주 4.3을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제주 4.3 학살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학살. 그러니까 제주 4.3은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던 학살만 기억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제주 4.3은 학살이라고 그래야 되죠. 학살. 명칭을. 제주 4.3 학살. 근데 그것도 못 붙여. 학살이란 말도 못 붙이고 다른 말도 못 붙여. 저는 여순을 강의하거나 5.18을 강의하거나 제주할 때 저는 제주 4.3같이 거룩한 우리 역사가 없다. 여순항쟁같이 거룩한 역사가 없다.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번 대다수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적인. 왜? 제주 4.3을 논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제주에서 죽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다. 이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제주는 정말 사람만 죽고 끝났을까요? 1947년 3월 1일 요란한 총송, 이 홈페이지 그대로 따온 겁니다.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전 기념 제주대회. 이게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 북국민학교에서 있었던 3.1절 28주년 행사라고 말이에요. 이날 이 행사를 왜 했을까요? 혹시 아신 분? 작년에 3.1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거대하게 행사를 했어요.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아주 중요한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고 해서 작년 100주년이었어요. 이때는 그러면 이 28주년일 때는 왜 3.1절 행사를 저렇게 거대하게 북국민학교에서 했을까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제주 4.3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 시위를 했다. 저 또래, 제가 56세 정도 되니까 저 또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데모하게 되면 구호를 외치잖아요. 가두 시위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 가두 시위하면서 뭘 외쳤을까? 제주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걸어갔을까요? 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에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 시위했을 거란 말이에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제주 4.3에서 이 1947년 3월 1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점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날의 행사의 목적이 뭐였고 이날을 왜 이들은 군중들은 가두시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근데 말을 못해. 그리고 매번 제주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래. 자, 제주 4.3 이 3.1절 행사는 왜 열렸는가? 가두시의 목적은 뭐였는가? 넘어가 봅시다. 이제 4.3 1948년 4월 3일 2시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이제 그렇게 써져 있고 4.3 사건을 발발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날이 아까 말했던 47년 이 사건들이 한 요인이 되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50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결합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왜 여기는 무장봉기라 써놓고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제주 4.3에서는 뭐라고? 4월 3일 날 소요사태. 용어가 다르잖아요. 소요사태. 여기는 무장봉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350명의 무장대가 생각해 보세요. 제주 4.3을 일으켰던 1943년 이들이 우리는 무장대요 그러면서 무장을 했겠습니까? 봉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주 4.3 진상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1948년 4월 3일을 왜곡해버린 단어가 무장단어죠. 무장대죠. 무장대. 탄압이면 항쟁이다 하고 일어섰던 제주도민들은 뭐라고 했냐? 당당하게 제주 인민유격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훗날 우리들은 이들을 무장대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평화재단에 가서 모든 기록에도 무장대라고 돼 있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면 재단을 만들면 안 되고 기념관을 만들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4.3이 발발합니다. 이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것이 바로 1947년 3월 1일 이 제28주년 3.1절 행사는 제주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모든 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에서 제주도에서는 6명이 죽고 6명이 입었다 그러는데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27주년 이 3.1절 행사에서 이미 23명이 죽어요. 더 많은 숫자가 죽어요. 과연 이 47년 3월 1일 3.1절에서 제주 인민들은 무엇을 요구했건 하고 그렇게 북국민학교에 모였는가? 그냥 기마경찰에 그 타는 말에 뭐 뒷발자국 죽어서 이거 아니고 이들은 왜 모였는가? 제주도민들은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47년 3월 1일 3.1절 행사는 전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주가 특별한 지역이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우익은 효창운동자, 좌익은 남산 이런 식으로 좌우가 전부 다 장소가 달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주도는 좌우가 갈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죠. 그럼 이들은 뭘 외쳤는가? 바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라. 그러니까 47년 3월 2일절 행사의 목적은 뭐냐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뭐냐면 자주 통일국가로 가는 전 단계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그래서 제28주년 3.1절 행사는 전국적으로 거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구호가 뭐냐면 삼상회의를 지지한다. 삼상회의를.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해라. 이것이 가두시를 하면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삼상회의를 지지하고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날의 행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은 무엇이고, 이건 왜 이런 구호들을 이들을 외쳤을까? 그것이 바로 1945년 우리가 해방되면서부터 이때까지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되겠죠.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겠냐라는 그 희망사항이 이 시기에 바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거나 제주 4.3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해방 이후의 연표입니다. 연표. 해방 이후에 왜 제주 4.3이 발발했고 왜 47년 3월 1일 제주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해방 정국의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 매우 중요한 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어쩝니까? 벌렁벌렁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뭔 단어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우리 좀 재밌게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뭔 단어만 넣으면 북쪽이 됩니까? 민주주의란 단어만 넣어버리면 북쪽이 돼버리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는 인민이란 단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인민위원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색안경을 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서 눌러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47년 3월 1일 제주에서는, 전국에서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구호로는 삼상회의 지지,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제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1945년 12월 27일 날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상의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겠다. 신탁 통치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삼상회의. 근데 아까 그랬죠. 가두시에서 삼상회의를 지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어느 나라가 신탁 통치한다. 그럼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반대합니까? 저는 이런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 통일을 한 전제하에 유엔에서 한반도를 뭐 3년 또는 5년 내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신탁 통치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위임 정치, 위임 통치 또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저 강대국이 마음대로 하는 국가 건설이 신탁 통치라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것이 신탁 통치는 유엔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탁 통치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국가에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져나죠. 1945년 12월 27일 날 동아일보. 우리는 이 신문 보도를 하나 통해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좋은 나라, 소련은 나쁜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미국은 좋은 나라, 소련은 나쁜 놈.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있고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소련은 38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즉시 독립시켜주려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신탁 통치 반대에 앞장서게 됩니다. 근데 이건 철저한 가짜 뉴스죠.
12월 27일은 아직 모스크바에서 회의 결과가 결론이 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그 다음에 민중일보,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소련은 신탁통치, 미국은 즉시주장,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짜뉴스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전 생명을 걸고 배격하겠다, 신탁통치를 배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탁통치가 뭐라는 걸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걸고 배격하겠다. 또 하나, 근데 딱 한 정당만, 당시 조선공산당만 뭐라 했냐면 아직 말할 수 없다, 확실한 정보가 없으니 지금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김구, 이승만 전부 다 앞장서서 신탁통치를 배격하겠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래서 전 국토는 반탁운동이 벌어지죠. 반탁운동이. 근데 과연 신탁통치,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조선 임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3.1절 행사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왜? 이 삼상회의 결과물이 바로 뭘 만드는 거다? 임시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이 신탁통치를 하고 미국이 독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회의의 결과물은 먼저 조선 임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 임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아까 그랬죠. 제가 구호가 뭐였다고? 미소공동위원회 재개해라, 이거라 했죠. 이 결과물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임시정부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이 협의한 다음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4개 국가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른 것이 아니라 이 4개 나라와 우리가 세운 임시정부가 합의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탁통치는 5년까지만 간다. 1945년, 즉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각종의 신생국이 탄생합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 다만 여기가 중국이 아니라 여기가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니 수도인 나라. 어디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원래 독일에 병합되어 있던 국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꿈꿉니다. 우리와 똑같이 좌우익이 극대로 대립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통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그 격렬한 싸움 속에서 이 신탁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신탁통치를. 그리고 신탁통치를 우리는 5년까지 돼 있었지만 오스트리아는 10년으로 해서 이 신탁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1953년 신탁통치를 끝내고 국가가 분단되지 않고 통일 자주국가를 세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갔던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45년 이후에 8년 후에 통일 자주국가를 수립했는데 우리는 정치한 놈들이 김구든 이승만이든 이들이 자기 정권에 여기 눈이 멀어서 무조건 신탁통치를 반대한 결과물이 제주 4.3이고 여순이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탁통치를 위임청취하고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신탁통치는 무조건 나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합의한 다음에 이 신탁통치를 결정했던 1945년 제주 인민들은 이 신탁통치를 바로 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삼상회의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통일국가로 가기 위한 그 행사가 1947년 3월 1일의 행사였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4.3 재단에 가면 기껏 3월 1일 날 이렇게 해서 6명이 죽었다 뿐이 말하지 않아요. 왜 3월 1일 제주 인민들은 북국민학교에 모여서 어떤 목적으로 제주를 또는 이 땅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1948년, 47년 제주 인민들은 이야기했는데 2020년의 제주 인민들은 기껏 그때 사람이 죽었다 뿐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신탁통치 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 46년 2월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5월 6일 날 46년 5월 6일 날 결렬돼 버립니다. 그래서 47년 3월에 제주 인민들이 바로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해서 빨리 임시정부 수립해라,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 오고 이 46년 8월에 들어서면 날짜가 빠져버렸네. 제주도가 제주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섬도자에서 도제로 바뀌는 1946년 8월 1일. 그럼 왜 미군정은 제주도를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분리해서 제주도제로 승격시키려고 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여기를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을 확대시키고 행정 확대 속에서 경찰 수를 증가시키겠다. 더 큰 세 번째 목적, 제주도에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군부대를 창설, 그게 바로 제주구연대죠. 제주구연대. 구연대를 창설하겠다. 그럼 왜 갑자기 구연대를 창설하겠다 그러냐? 미국은 제주도에 눈독 들이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겠다. 군사기지화. 이러기 위해서는 미군정에게 명분이 필요했어요. 명분이. 그래서 제주도를 전라남도 제주군 또는 제주시에서 제주도라는 도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제주도제가 되면서 제주는 군사기지화의 목적의 미군정의 입맛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1947년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1947년에서 배경으로 해서 발발했던 1948년 4월 3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 자주 통일국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주 인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열망 속에서 이 47년 3월 1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것이 48년 4월 3일로 나타나죠. 4월 3일로. 그러니까 이 47년의 3월 1일을 이제 그냥 그때 기마 경찰에 의해서 6명이 죽고 6명이 부상했다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 제주 인민들의 마음이 뭐였는가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의 설명이 돼야만이 1948년에 4월 3일이 설명되고 1948년 4월 3일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거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말했던 비극적인 역사로만 남겨놓을 것이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4.3은 너무너무 중요한 저항의 역사였던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혀서 엊그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4월 15일 날. 그러죠. 그럼 선거에 중앙선관위의 구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다? 선거라고 되어 있죠. 선관위 선전에 보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이다? 여러분 뭐로 생각하시는가 한번 가슴속에 새겨보십시오.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 보냐면, 민주주의는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하는 인간들은 항상 권력을 지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패거리끼리의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부정부패나 이런 거에 더 많이 치우쳐 있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항이라고 봅니다. 저항.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는데, 여기서 민중의 피라는 건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1947년 3월 1일 1948년 4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저항의 역사에 있어 너무 중요한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저항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않고 제주 사람은 많이 죽었다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주 사람들이 구호가 얼마나 타당했는가를 제가 빠르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도 여론조사 많이 하듯이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미군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당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걸 찬성하냐 물어보니까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1%, 사회주의 71%.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당시에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어요. 자, 어떤 정치 형태를 원하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고 있는 계급 독재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1945년에서부터 48년까지 사회주의는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대중정치, 대의정치, 지금 똑같은 정치를 원해요. 얼마나 당시 이게 인민들이 현명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또 이것도 여론조사의 신문기사인데 빨리 지나가 보면, 국호는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국호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냐? 대한민국 24.6%, 조선인민공화국 69.5%.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말을 듣는 순간 경기를 일으켜. 왜? 거기다가 한 단어만 넣으면은 내가 혹시나 빨갱이가 되고 용공분자가 될까 봐. 자, 정권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종래제도, 인민위원회. 여기서 인민위원회는 뭐냐면 그 지역의 행정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라고 말해요. 지금의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현재 제주도지사 뽑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지역의 행정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가 인민위원회예요. 인민위원회. 근데 인민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마치 북한에서 한 것처럼만 이야기 여긴다고 말해요. 당시 민중들은 바로 이 인민위원회에 의해 각 지역들이 다스려졌으면,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71.5%가 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1947년 3월 1일이 되든지 1948년 4월 3일이 되든지 제주 인민들의 선택은 당시 전 국민들의 선택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자, 토지개혁. 당시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70%는 농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너무 많은 수탈을 당해봤어. 너무 많은 억압을 받았어. 그렇기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걸 통해서 좀 배좀 그만 골고 살자, 애지간히 착취를 당하고 살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 토지개혁을 찬성했던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죠? 더 해도 됩니까? 여러분이 답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이제 저 강의가 좀 딱딱했죠? 그렇죠? 예. 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혹시 1996년 이후에 초등학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자, 96년 이후에 우리는 국민학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초등학교의 명칭을 바꿨죠. 그렇죠? 그러면 왜 96년에 느닷없이 국민학교로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까? 왜? 예? 다시.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의 잔재라고 말이죠. 일제의 잔재. 이 국민이란 단어가 황국식민, 황이란 말은 일본의 천황을 말합니다. 천황의 나라의 백성이라 그 말 아닙니까? 천황의 나라의 백성이란 약자가 뭐다? 국민. 그래서 우리는 일제 잔재라고 해서 96년에 국민학교란 명칭을 없애고 뭘로 바꿨었냐면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 됐습니다. 근데 2020년 지금도 대통령은 나와서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이 안 옵니까? 감이 옵니까? 국민이란 단어는 황국식민의 약자로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 해서 없앴어. 근데 여전히 정치인들은 우리를 국민이라 그래. 저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써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황국식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어떤 단어를 쓸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제일 좋은 단어는 피플은 국민이 아니죠. 국민은 뭡니까? 내셔널 피플 아닙니까? 어디 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연 속의 인간이에요. 그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뭐다? 인민이라고 말해요. 인민. 근데 우리는 그 인민이라는 단어를 이미 어디에 뺏겼습니까? 북한에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빨갱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인민은 거룩한 하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그럼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시민이라는 단어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출발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귀족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라고 하는 부르주아가 시민입니다. 이들이 모든 세금을 다 내는 집단들이죠. 이걸 시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신분 계급에 나온 용어가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럼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 인민이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인민.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정말 피플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뭔가 고민해 보잔 말이에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월 1일은 무슨 날이죠? 5월 1일은 근로자 날이다 그러잖아요. 근로를 해석 그대로 해보세요. 뭔 말인가? 부지런히 일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라는 겁니까? 자, 우리 지금 성노예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정신 명칭이 뭐라고 막 나옵니까? 근로, 정, 그렇죠? 우리 제주에는 일본 일제강점기에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군사시설을 팠던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근로보국대. 맞죠? 다시 말하면 근로라는 뜻은 부지런히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라? 일본 천황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일제 잔재의 한 단어라고 말입니다. 근데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노동은 민족 해방을 말하고 어떤 막 해방운동적 측면을 들어간다 해서 노동이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근로란 말도 쓰면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강의를 매듭하겠습니다. 제주
이게 70주년 때 제주 4.3의 캐치플레이즈였죠. 제주 4.3은 저한테 아직까지 저작권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구호는 제가 정한 구호입니다. 70주년 바로 앞둔 전해에 제주 사람들이 저를 초청해서 서울서 강의할 때 제가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저한테 저작권료도 안 주고 딱 갖다 써버려요. 자, 왜 제가 이 구호를 썼냐면, 제가 아까 역사학자라 했잖아요. 제주 4.3을 이제 논하려면, 제주 4.3의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역사라는 게 들어요. 역사. 법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역사로서 제주 4.3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이었습니다. 그럼 제주 4.3은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될까? 어떤 역사? 내일이 5월 10일이죠. 1948년 5월 10일이 뭔 날이 있었습니까? 50선거였죠. 그 50선거는 뭘 위한 선거였습니까? 단독 정부 수립, 즉 분단. 제가 그랬죠. 세상을 바꾸는 1948년. 실제 1948년은 우리의 역사에서 너무 참담한 역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 땅은 지금 현재 분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 분단을 막고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저는 제주 사람들이라고, 제주 인민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붙였냐면 이 단어를 썼던 겁니다. 제주 인민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그토록 염원했던 세상은 자주 통일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 너무 중요한 역사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라는 단어에다가 대한민국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제주 4.3 항쟁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했던 겁니다. 제주 4.3을 제발 역사로 봐주십시오. 제주 4.3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려면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서로 가슴에 안고 살자고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쪽 오시자. 앉을 때. 박사님 여기 계시는데 바로 뭐 강연 어떠셨냐고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혹시 좀 시간이 좀 약간 좀 지연이 돼서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객석에서 박사님께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우연히 저는 공연 보러 왔는데 이런 강연 될 줄 몰랐는데요. 잘 몰랐던 4.3에 대해서 박사님 뭐 강연 주셔서 뭐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그 들으면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오스테라 예를 들으면서 그 박사님의 생각엔 오스테라 예처럼 우리가 만일에 그런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자주 독립국가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과연 그때 오스트리아도 뭐 좌우익이 분리가 됐다고 이렇게 대립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이 북쪽은 이제 김일성 그쪽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남쪽 이쪽에서 그런 식의 형태가 양쪽에 다 지배를 해는 건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이제 언뜻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걸 하기에 그랬을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때 오스트리아가 정말로 그런 오스트리아 경우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예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거 하나 제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주도가 이제 그 도제를 도입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상황을 갖다가 그 미군에서 미국이 이제 제주도를 실효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알기는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어쨌든 간에 그 전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이 다른 전라도에서 분립한 제주도가 저는 더 나아 보였고, 그 몇십 년간 제가 미국이 제주도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지배했다는 그런 뚜렷한 흔적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아까 신탁통치 오스트리아를 말씀드렸는데 오스트리아도 남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북은 소련 군정이 들어와 있고 남은 미군정이 들어왔었지만 오스트리아는 군정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남북이 우리하고 똑같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좌우익 대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던 나라입니다. 좌우익의 대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좌우익의 정치 지도자들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아까 여기 보면 미소 우리가 공동위원회가 1차 결렬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1차 결렬이 뭐냐면 어떻게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어떤 세력, 우리 한반도에 우리 땅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냐 문제로 싸우다가 결렬돼 버리거든요. 결렬을 하게 돼 버리는데 이 과정을 오스트리아는 슬기롭게 넘기는 겁니다. 아주 우리보다 더 치열했던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제가 제주 4.3을 강의했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제주 4.3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가 제주 4.3을 밖에 나가서 강의하게 되면 제가 여순 연구자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순만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우월주의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사 연구를 좀 해라고 그럽니다. 비교사 연구를 해라고 그러는데 오스트리아가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세계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동쪽에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요.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동. 나라도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어디 있어요? 유럽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간의 첨예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쟁탈전 속에서 이 좌우익의 지도자들이 협상을 잘 한 겁니다. 아까 군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보다 군정은 아니었지만 우리보다 더 치열한 것들을 잘 극복해냈다는 이렇게 말씀. 제가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실효적으로 지배는 안 했지만 이미 북쪽은 거의 소련의 영향을 받고 남쪽은 미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효적 지배는 없었지만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남쪽은 미군정 지배하에 있었지만 북쪽은 어째요? 자,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점령자라 했잖아요. 점령자. 남한을 점령한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들어올 때 뭐라고 들어옵니까? 해방자로 들어와요. 해방자로. 그래서 이제 여하튼 점령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극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제주도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이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제를 잘하기 잘했다. 전라남도에 속하지 않은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1948년 당시 제주 인민들은 6가지 조항을 내걸면서 도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합니다. 그 6가지 여기 실은 있었는데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 재배 못했잖아요. 육지로부터 어떤 식량이나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남도에서 분리된단 말은 식량이나 물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제의 문제는 미군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주 인민들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적 총의를 거쳐서 이게 미군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민족들의 총의를 거둬서 이것이 정말 도제가 돼야 된다면 도제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제를 하는 걸 잘했다 이러 할지 모르겠지만 1946년의 관점으로 보면 제주도는 도제하기가 인구도 겨우 30만도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러죠? 인구도 30만도 되지 않았고 제주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도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지금으로 너무 대입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저도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여순과 이렇게 관련해서 강의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또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 좀 시간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 스케줄이 한 3시간 정도로 돼서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강의를 한 30-40분 정도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풀 버전으로 하면 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6번 갈게요. 네, 여수 가서 다시 녹화해서 저희가 오늘 강의에 좀 보충할 수 있는 강의들은 그렇게 방송하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요. 오늘은 또 다음 또 손님들을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합과 백지수 두 자매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진짜 빨갱이나 보다 도망간 거 아니? 그딴 죽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이고 왜 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과거를 가리려고 스스로 아름다워진 거야. 오사카에서 온 편지 화이팅! 우리 촬영장이 아니라 이렇게 무대에서 뵈니까 참 낯서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어제 그 사전 질문 인터뷰지를 다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인터뷰지는 주고 질문은 따라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 돈도 안 되는데 그거 왜 하냐. 근데 사실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돈을 많이 아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분들은 지금 4년 동안 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계세요. 무노동, 유노동, 무임금. 효진 네. 감독님부터 왜 그러시는지. 우선 굉장히 귀찮게 하셔갖고 제가 도망갈 수 없게끔 포진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저 20살에 저부터 보니까 아직 20년 됐네요. 그렇죠. 저도 잊어버렸던 음악들을 어떻게 꺼내셔갖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같이 쉐어하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경제적인 수입으로 들어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언정 또 다른 부분에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 또 배워가면서 작업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양 감독한테 고맙게 생각했고 이제 돈을 뭐 이렇게 떠나서 밥을 사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더 고마운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양 감독님이 다양한 특이한 기술들이 좀 많은데 드론도 제작을 하고 또 개발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디 거기에 맞는 카메라, 조그마한 카메라 있는데 야 이거 너 써.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영화라는 게 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립영화라도 자기 돈을 쓴다면 피 같은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도 너무 이게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최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튼 정확하게 이게 밝히긴 그렇지만 자기 돈 사비로 들어가면서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근데 거기에 저는 이런 좋은 이게 좋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사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제주인으로서 저도 이런 이론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제주에 살면서 제주의 사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영광의 자리를 준 우리 양 감독한테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을 떨려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경진 감독을 이렇게 무대로 올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좀 짧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2005년, 6년 그때부터 사실 그 오사카의 제일 제주인 분들의 어떤 그 촬영을 거의 지금 한 15년 넘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MBC에서
KBS에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 돈을 받아서 그 몇 달씩 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지금 한 15 거의 2005년으로만 계산해도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오래 되셨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모셨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2005년도에는 이제 KCTV 삼춘 어디 감수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특집으로 이제 오미연 씨라고 미연 누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KCTV 우리 팀들이 특집으로 출가물질 나간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강원도도 가고요, 저기 부산 뭐 하여튼 섬이란 섬을 막 다 찾아다니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일본 제일동포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쭈루아시아 코리아타운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본 촬영이다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저기 작은 카메라가 아니라 이만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를 이제 갖고 코리아타운을 거리를 찍는데 2005년도 당시에는 정말 제주 분들이 그 1세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전거가 주로 이제 자전거로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촬영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면 오미연 누나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아이고 삼촌 어디 감수상 막 이러면은 지나가다가 자전거 세워요. 근데 우리 촬영하는 걸 모르고 집 어디라?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촬영이 이제 뭐 중단이 되는 듯하면서도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연 누나가 이끌어가면 또 그것도 이제 촬영이 되는데 그 정도로 거기는 제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10년, 15년이 지난 지금을 제가 작년에도 이제 M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가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1세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 김치 가게에 계신 그 할머니랑 또 근데 아프셔가지고 그냥 거의 90세 이제 평균 뭐 80세 다 넘으시니까요. 90세 되고 막 이러시니까 이제 다 2세대로 넘어가시는데 정말 그런 게 나는 그 15년 동안 이제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변화된 게 거기는 막 발전이 막 크게 막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막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건물 조금씩 좀 짓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할머니 분들이 이제 자녀분한테 했는데 자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이게 할 줄 조금은 알지만 거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주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코리아타운 그냥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걸로 유명해지고 저는 지금도 그때 제주 골목시장 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이제 말씀. 저희가 조금만 정리해드리면은 저도 그 4.3 우리가 4.3을 얘기를 하면은 뭐 47년 아니면 48년 이렇게만을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2차 대전 이후부터 연대로 보면은 사실 몇 년들이 차이가 안 나요. 뭐 3, 4년 터울로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그다음에 4.3 또 4.3 이후에 뭐 노건리, 여순 이 때를 겪으신 분들이 사실은 뭐 위안부 할머님들이 몇 분 남으셨다 당연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또 4.3과 관련된 분들도 몇 분 안 남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세월에 따라서 그 당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좀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문효진 감독님 엘레강스한 질문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음악 관련 전문가로서 볼 때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하면 좋겠냐. 제가 이 질문을 만든 거는 사실은 예술계도 좀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4.3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그 과거 정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얽매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술 쪽인 그 좀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쪽에서 이렇게 표현들이 좀 강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바뀌었죠.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직접적인 어떤 표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또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부분으로 예술인들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거의 어떤 표현 방법과 앞으로의 어떤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몰라서. 우선 4.3 영화를 시작하면서 과연 제가 4.3을 뭐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가 정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해녀 문화이기도 했지만 이어도사나 가사 하나 찾는 데만 해도 너무 많은 가사들이 있고 이것들을 악보가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때 제가 좀 사명감을 느꼈어요. 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기록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점점 증폭이 되면서 저도 팀을 만들게 되고 나의 시대, 나의 언어, 나의 시선으로 무엇인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악보도 만들어야 되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기악 음악,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많이 좀 찾아줘야 돼요. 사실은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또 아까운 게 방송에 제주 자연이 멋있게 나오거든요. 기분 나쁜 게 다른 나라 음악을 갖다가 막 이렇게 피아노 음악 붙여요. 너무 안 어울려요. 저작권료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주의 음악은 편안한 음악이 아니에요. 정말 바람, 비바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격동적인 음악인데 제주를 아주 그냥 평화롭게 감싸고만 있거든요. 조금 더 스토리가 있고 기쁨과 슬픔이 정말 같이 엉켜있는 그런 음악들을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저의 숙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제주의 음악을 저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악기로 계속 여러 장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4월 이야기에서 그 포스터에 글을 써놓은 게 어쨌든 원고는 제가 썼으니까 저 멋진 말을 하나 썼던 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썼던 게 뭐냐면 제주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두웠던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아름다워졌다.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잔인했던 곳에 오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음악도 보면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존에 좀 아름답게 너무 표현되는 어떤 그런 음악도 있지만 정말로 제주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7시에 끝내야 되는데 늦어도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 하시면 9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이경진 감독님은 계속 저기서 또 지금 녹화하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빨리 또 녹화를 하셔야 되니까 저 안쪽으로 이렇게 쭉 해주고 마이크 반납해 주시고요. 자 녹화도 드리겠습니다. 그 이쪽으로 요 자리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청을 못 했는데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오시라고 당연히 오시라고 했죠. 근데 오시라고 해놓고 전화를 딱 끊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을 그냥 모시면은 그냥 와서 이 관람만 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아까운 것 같다. 아깝다.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오실 건데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 소프라노 강혜명 씨가 오셨어요. 강혜명 씨 좀 큰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노래하시기 전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4.3 홍보대사시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 방송 촬영하고 그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인터뷰하다가 이제 그 알게 됐는데 또 사연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감독님께 먼저 제가 페이스북으로 자꾸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귀찮게 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던 건 사실 제가 4.3 유족회 홍보대사기도 하고 그리고 4.3에 워낙에 4.3을 컨텐츠로 문화예술 컨텐츠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독립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노래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오사카에서 온 편지라는 이 작품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그 작품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상하게 병이 생겼어요. 요즘 제가 4.3 오페라 순이 삼춘 한참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 4.3 관련된 얘기만 하면 눈물 버튼이 그냥 나와서 그 전에도 물론 울었지만 얘기하면서 우는 거는 요즘 되게 극심해졌어요. 우울증인가? 지금 우시면 안 돼요. 노래하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 구형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할머니의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할머니의 아버지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할머니도 나의 나이가 있었을 거고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 시절이 있었을 텐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할머니였으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기 나와서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너 뭐 니네 아빠는 누구누구니까 죽었지 니네 아빠는 누구누구니까 도망갔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철없이 노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할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아픔의 세월을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화 보자마자 이분이 어떤 분일까 막 찾고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한번 만나 뵙기를 청했었던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또 냉큼 바로 물었죠. 그럼 다음 영화 OST 불러주세요. 공짜로. 아니요, 공짜 아니었어요. 립스틱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샤넬 42번이라고요. 다 똑같은 것만 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번 그 강희명 선생님의 꽃님 노래 듣고 저희가 원래 그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로 했었는데 좀 뒤에 또 스케줄들이 또 밀렸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그 시인과 뚜럼 영화 관람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님 저도 라이브 무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흩날리는 유채꽃잎
저도 제작해놓고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맨날 편집실에서만 봤었는데 제가 처음에 오사카에서 온 편지를 제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제가 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펑펑 우세요. 이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정말로 어둠 속에서 누구의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펑펑 우세요. 이렇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을 했더니 정말로 다 우시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영화도 펑펑 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보세요. 4월 이야기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시인과 뚜럼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만들면서는 한번 좀 웃게 만들어 보자. 근데 기존의 어떤 그 4.3 컨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분위기가 다 사실은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아까 박사님도 이렇게 강연하셨지만 사실 이게 정말로 떳떳한 우리의 역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치 어떤 그런 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려지다 보니까 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모험적인 영화를 만들어 보자. 왜 만들게 된 영화가 이제 시인과 뚜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말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걸 해야지. 뭐 영화는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4.3을 홍보하고 어떤 4.3 콘텐츠를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어쨌든 7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달라요. 그럼 우리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고동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잠깐 저러시고 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영화 이 시인과 뚜럼에 사실은 좀 또 어떻게 보면 저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명분들을 만듭니다. 근데 현수 씨 자료 영상 틀어줄 수 있나요? 지금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가 2004년 고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은 세월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많이 젊었수다 이제. 근데 제가 끝나지 않은 세월의 편집 감독을 하면서 또 잠깐이지만 저 그 뉴스 앵커로도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그때의 인연이 돼서 저도 여기까지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4.3의 극장편 영화의 첫 주연을 맡으셨고 현재 기준 했을 때 4.3의 마지막 영화에 또 주연을 맡고 계셔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배우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출 제작을 또 하시기 때문에 고동원 선생님의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지역사에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달라는 얘기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뒤에 보신 끝나지 않은 세월 같은 경우는 김경률 감독이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걸 사실 4.3 영화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주 문화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모두 같이 만든 영화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많은 G3라든가 끝나지 않은 세월 제 2탄 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지슬만이 아니라 4.3에 관계되는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한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은 세월에 모두가 2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연극이라든가 무용 모든 여러 장르에서 4.3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나름대로 사실 많이 슬펐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젊은 친구들 학교 수업을 가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잘 몰라요. 4.3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호가 그 생각하는 어떤 기호가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 맞는 어떤 콘텐츠, 거기에 맞는 어떤 시각,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인과 뚜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웃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그 연극하는 젊은 집단이 또 4.3에 관한 연극을 해요. 거기에서도 보면 판타지 코믹 연극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늘 우리는 죽어가는 모습, 슬픈 모습, 그런 모습들의 앵글에 담고 무대에 올리고 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도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런 작업에도 항상 이제 동참해볼까, 그런 마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저 고동원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솔직하게 제가 이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시인과 뚜럼이라는 제목을 썼을 때 대부분의 저희 촬영 감독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다 주인공이 뚜럼하고 현태쿤 시인이 혹시 오셨어요? 현태쿤 시인. 근데 제가 그걸 뒤집어 버렸죠. 조용히 하고 있다가. 사실은 주인공인데 포스터에도 빠졌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어떤 그 4.3에 대해서 많은 거를 지금 저한테 이제 양보를 해주시면서 꾹꾹 참으면서 영화를 이제 오늘 일반 시사까지 오셨는데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급은 안 했는데, 예, 저랑 저의 아역, 예, 나오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예, 공개할지 안 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한 10분 안에 페북에 오픈될 것 같습니다. 샵 박순동 해가지고. 근데 우리 박순동 선생님께서는 또 제주어를 가지고 많이 원래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 어제 그 질문지 드린 거, 예, 좀 알아서 좀 해봐 줍시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그 질문지를 떠나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주철이 그 박사님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참 아쉬워했던 부분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 이렇게 갈 때면 그쪽 분들한테 어디를 먼저 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들은 그 5.18 묘역으로 안내하십니다. 가장.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지고 그곳이 그 아픈 역사의 공간이 그분들이 또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4.3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제주 4.3 항쟁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진정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지역이 제주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말씀에서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제주에서도 그런 운동을 자랑거리인 우리 자주독립을 외쳤던 제주인들의 항쟁이 제주 4.3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철이 박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채널 4.3 자본 프로그램은 내일 이후에 유튜브 채널 4.3에서 재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여수에서 뵙겠습니다. 2시간짜리 강연, 풀 강연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딜리버리를 저희가 2대를 준비를 했는데 한 번밖에 못 써먹었습니다. 없으시면은
박수. 예. 한마디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영화 속에서 그 우리 보통 대한독립 만세하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하는데 이번에 영화에서 일부러 자주독립 만세라고 멘트를 썼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강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게 같이 작업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독립만세로 썼어요 원고를. 근데 촬영 이후 할 때 선생님께서 자주독립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놓쳤구나 내가 또 미스를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못해서 후시 더빙을 해서 사실은 수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잘했다 너무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딩크 감독이 직접 필드를 뛰진 않습니다. 필드는 이분들이 띄워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앞에서 말만 막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다음 작품에도 또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셔서 좀 힘내시라고 우리 저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사카의 손 편지 할 때 요새는 그 다음 스토리 펀딩이 없어졌어요. 그때 스토리 펀딩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댓글로 달렸던 게 뭐냐면 야 4.3을 인정하면 다음은 여순이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엄청나게 무식했던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정말로 무식함을 느꼈던 게 그 글자였었는데 그 글자를 그 문장을 가지고 여순이 뭔가 해서 또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철이 박사님도 알게 되고 했을 때 사실 이 제주는 그나마 지금에 와서 약간 좀 행복하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여순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여수를 가니까 거기는 아직도 멱살을 잡아요. 아직도. 작년 그 70주년 때 가니 그 행사 때 실제 그 저희가 그 채널 4.3에 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행사장 자체에서 멱살을 잡고 막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전라도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닌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육지것이 바라보는 또 그 후에 어떤 전후세대에서 봐는 시각에서 봤을 때 이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나 얘기하는데 그런 그 남기고 싶은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서 막 복잡한 때 순동형이 갑자기 나 머리 아프니까 좀 이렇게 드라이브 좀 시켜주라고 했더니 그러면 공연을 보러 가재요.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혹시 서귀포 시옷서점 아세요? 예, 그 서귀포 사시는 분이시구나. 너무 좁은 공간에 정말 이걸 공연장이라고 할까 할 정도로 좁은 공간. 서점으로는 충분합니다. 서점으로는 충분하지만 공연장으로는 보기에는 좀 이 좁은 곳에 여기 계신 두 분이 와서 노래를 하시는데 감동 먹었어요, 진짜. 감동을 먹어서 이 노래를 이제 오는 10월 19일이죠.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 2년 전에 갔던 그 싸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 분들 앞에서 올 10월 달에는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공연이 10월 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섭외를 말씀드리니까 10월 19일이니까 바뀌지도 않아요. 날짜는 비가 와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 노래를 참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이번 행사에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서울에서 왔거든요. 네, 서울에서 장비 들고 배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인데 사실 시간이 좀 길면 이렇게 좀 공연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더 할까요? 계속 해도 될까요? 이분들 그냥 해놓으면 1시간은 또 쭉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 공연은 내일 장소가 어디예요? 카페 소리. 동네가? 애월에 있다. 애월. 우리도 내일 처음 가봐요. 예, 거기서 4시에 풀 공연은 준비가 돼 있으니 풀 공연은 내일 그쪽 가서 박수 치고 즐겨주시고, 오늘은 제가 지정곡 2곡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수과 제주 또 이 전체 우리 한반도 분들한테 그냥 양정환 감독의 메시지를 이분들이 대신 전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래 듣고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아닌데 좀 함께 가면 안 될까? 좀 함께 살면 안 될까?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없는데 좀 사랑 주면 안 될까? 좀 사랑하면 안 될까?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푸르른 꿈을 꾸며 노래하고 싶어.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아닌데 좀 함께 가면 안 될까? 좀 함께 살면 안 될까? 아무 걱정 없는 당신의 커다란 웃음처럼 즐거운 꿈을 꾸며 사랑하고 싶어.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아닌데 좀 사랑 주면 안 될까? 좀 사랑하면 안 될까?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인생 그것 참 별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거창하게 소개를 받은 밴드 주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자리에 오면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오늘은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 맞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하지 못하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 노래 해라고 이렇게 딱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곡에 하게 될 노래는 잘 하지 않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자기가 가사를 좀 바꿨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양 감독님한테 해서 그런 체제로 명령이 딱 왔어요.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아직 우리 역병이 완전히 해제된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독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하죠. 예전에 그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35세 이상, 모르는 사람들은 35세 이하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재밌는 인디언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릿속에 바람 뭐 이런 식으로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들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우리 이름을 좀 그렇게 졌으면, 우리도 이렇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들로 이름을 졌으면 좀 더 이름값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쓴 노래예요. 그래서 3집 앨범에 수록했는데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감독님이 그 노래에다가 좀 합시다 이래갖고 하게 됐습니다. 늑대와 춤을 마지막 곡으로 하죠.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글로 유치하게 만드는 자, 잘난 척하는 순간을 참지 못하는 자, 뻔뻔한 자유를 잃어버린 자, 술병을 깨버린 자, 고래를 웃기는 자, 나의 이름은 외로움을 피해버린 자, 기타를 팔아 술 마셔버린 자, 개구리 똥구멍에 바람을 불어넣은 자, 시간을 발로 멈춰버린 자, 구름을 만져본 자, 하늘을 사랑한 자, 나의 이름은 젊음을 팔아버린 자. 눈 속의 진실을 외면하는 자, 이렇게 저렇게 눈치만 보는 자,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자,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는 자, 4.3을 빨갱이라 말하고 있는 자, 진실을 왜곡한 자, 역사를 왜곡한 자, 머리가 단단한 자, 나의 이름은 우르렁쾅쾅 번쩍번쩍 우르렁쾅쾅, 나의 이름은 아빠뜨레따빠따야 아빠뜨레따빠, 나의 이름은 지금 박수가 너무 뻘쭘한데 야따 왔다라 또 따 야따빠 제발 역사 좀 왜곡하지 말고 씨발 저